네, 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시작합니다.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고유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어떻게 했는지 먼저 체크해 볼 거고요.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시세부터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천정부지 없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서 다시 한번 큰 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 이 트럼프 입방아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미증시도 살펴보시면 지난 주말에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미증시가 마감을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M7 종목들이 많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M7 안에서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3% 넘는 수치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락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비껴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시면요. 지금 11만 달러 선을 원래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11만 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10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 모습 지금 포착하실 수 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난주에 이 급등세는 잃고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으로서는 다시금 상승 탄력을 오늘 살짝씩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10만 6천 달러 선까지도 떨어졌던 모습들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10만 9천 달러 선으로 11만 원 선 가까이 올라준 모습 보이는데 방금 전에 살짝 또 하락하는 모습 포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체크하셨고요. 지난 21 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1만 9,900 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아 이제 12만 달러 터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2만 달러 선에서는 꽤나 격차가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관세인데요. 관세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시금 발톱을 드러내면서 관세가 아무리 예전만큼의 공포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다시금 오전에 소폭 방등했던 이 모습은 기점이 시간으로 보시면 그쵸. 오늘 한국 시간 오전으로 이때쯤에 EU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SNS상에 내달 다음 주에 관세에 대한 부과 50%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살짝 철회하고요. 7월 초로 유예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국내 시장은 다행히 개장 전에 이런 소식이 들려서인지 출발할 때부터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비트코인 역시도 반영했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 관세가 얼마나 시장에 다시금 큰 충격을 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11만 9,900 달러 선을 터치했을 때 기억해 보자면요. 이때도 관세 영향 덕분이었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금 좀 유예가 되면서 좀 이 분위기가 살짝 과열됐던 게 차분해지고 미국 증시 역시도 연일 좋은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가상자산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것과는 지금 반비례 되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정 가격 내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거는 이렇게 트럼프의 입방아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역시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들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선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0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테더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은 뭐 0.01% 하락하며 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XRP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XRP 살펴보겠습니다. XRP 지금 2.34달러 선인데요. 방금 비트코인과 봤던 하루 동안의 시세 움직임 비슷한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도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상승해 줬는데요. 지금 리플 역시도 XRP 역시도 오전 8시부터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새벽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2.2달러대까지 후퇴했던 모습들 포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리플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살펴보자면요. 솔라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솔라나 $177에서 거래 중이네요. 보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 비슷한 추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현재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 포착되네요. 그렇게 현재 간밤에는 얼마까지 떨어졌죠? $170 선을 하회했네요. $169까지도 떨어졌는데 현재는 $180 목전에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안에도 소식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는 코인 시장의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이번 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미증시나 국내 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지코인도 한번 볼까요? 도지코인도 한번 밈코인의 대표 주자로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도지코인은 계속해서 상승부를 더 확대해 나갔네요. 현재로서는 $0.227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1.7% 전일 대비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상승하는 뭐 1시간과 하루 전에 비해서는 1.7% 상승하고 있지만요. 2주 전보다는 6.5%나 급락한 수치인 점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들에 대한 시세 차익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금과 달러 간의 이 시세에 대한 추이 체크해 보긴 하겠지만요. 금은 지금 0.52% 하락하고 있다고 전해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의 가격은 $3,348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 하단에는 M7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7 종목들 간밤에 미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하락 마감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엔 3% 넘게 빠졌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지난 토요일에 마감을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을 해서 휴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움직이지만 미장은 내일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점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서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들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도 집중이 돼 있지만 조금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소식 만나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시장에서 더 관심받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뿐만 아니라요. 또 중앙은행의 매입이 감소하고 있고 국채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틈새를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민간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고 또 정산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요. 필리핀에서 이제 가사 노동을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다른 필리핀 달러, 필리핀의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서 달러를 다시 한번 필리핀의 금액으로 바꿀 때 수수료가 2중 3 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상용화가 된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돈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 준비 자산 대부분을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을 해서 발행 규모에 비례한 직접적인 국채 수요를 창출하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의 환전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준비 자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미국 단기 국채가 유동성, 안정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자 수익도 제공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에 테더와 서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준비 자산은 80% 이상이 미국 국채에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활용 범위가 생겨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규모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두 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총액만 약 1,750억 달러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좀 발맞춘 미국의 행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규제 정비를 통해서 전통 금융권의 이 시장 진입과 발행사가 모두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채 수요 추가 수요적인 것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에 있어서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2023년 이후에는 60배가 성장된 토큰화된 국채 시장도요. 이 국채 수요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큰화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상에서 온 국채 투자 경로를 확대하고 있고 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와 연관을 해서 간접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사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고 유동성이 좋고 안정성이 좋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판으로 해서 단순 결제를 넘어서 정말 국채 수요와 같은 거시금융 인프라의 한 축을 기능하고 있다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짜 화폐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하겠다라는 시장의 관심들 받아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도 불확실성하고요. 법제화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뭐 다른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꼴등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야가 이견이 없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표심들이 모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여야도 이견이 없이 이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가 될지 어떤 제도화가 될지 좀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게 된다면요. 워낙 우리나라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죠. 또 그 관련된 금융 업계들, 관련된 주식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슈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들 말을 빌리자면 현재로서는 시장의 관심이 뭐 K원전, K조선, 또 다른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업종들에 관심이 빗발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은 식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한번 재점검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채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소식은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요.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라준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이슈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관세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 상승세의 주역이었다. 이런 분석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주에 좀 관심을 받았을까 한번 만나보면요. 미국의 월가 은행들이 공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사실 시도했다고 합니다. 미국 월가 은행들이 이 검토 중이라고 22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에서 더욱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행보들이 주목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의 이름만 들으면 다 알 법한 이 주요 은행들이 모두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모두 발행을 검토하고 실제로 발행하게 된다면요. 이 시장의 규모는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라고는 합니다.
향후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관련된 법, 이 입법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소식 하나하나가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컨소시엄을 살짝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P2P 결제 시스템 젤을 운영하는 월 리워닝 서비스와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 은행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나날이 대비를 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조금 더 유망하고 상용화가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월가 은행들이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빅테크와 유통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고 환전 수단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요. 은행들의 예금과 거래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2년 전에 규제 단속 이후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뒤처진 상황이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은행들도 진입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자산으로 좀 간주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가치를 연동을 해서 은행들도 좀 공세를 펼치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미국 월가 은행들까지 집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스테이플 코인을 발행하고 상용화하고 있는 나라지만 대표적인 미국 은행들까지 공세를 펼치고 더 가속화가 된다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꼴등 수준의 좀 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 러시아, 미국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가속화가 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법제화, 제도화가 될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를 하자면 미국 같은 시장에서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관심 가지시면서요. 스테이블 코인도 함께 이슈들 체크해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됐고요. 또 국내에서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슈 나오는 대로 랩소디와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금에 대한 시세 말씀드렸었는데요. 3,3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 중인 금.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뤄볼까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엇갈린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일에서 23일 기준의 자료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좀 불을 타면서 활활 타올랐죠. 하지만 그럴 때 비트코인 또 엇갈림, 반비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동안 금은 오히려 주춤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함께 가는 모양새는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규제 철폐랑 뭐 기관 자금 운영 유입 등의 이유로 반등을 했을 때 월가를 중심적으로 단기적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금이 뭐 시색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3일 기준을 보자면요. 금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왼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4월에서 5월로 갔을 때 오히려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치만 4 월에서 5 월로 넘어갔을 때 비트코인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한 이 상승세가 나왔죠. 7% 대에서 15% 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둘 간의 수익률이 반대기 때문에 투자 판단할 때는 좀 유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 흐름이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이 엇갈린 흐름을 낸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요. 당선이 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금과 비트코인 간의 관계성이 좀 엇갈리는 흐름인 게 트럼프 기점으로 더 심해진 거죠.
최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서요.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이 되면서 또 비트코인이 탄력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하죠. 이 수요를 타고 상승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글로벌 긴장감이 완화되면 오히려 방향성을 잃고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때는 금의 시세가 오르고요. 또 이렇게 안정이 되고 긴장감이 완화되고 미중 간의 관세가 완화되고 이럴 때일수록 금은 약간의 그 힘을 잃는다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토파 보자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지난달 22일에는 온스당 3,488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뭐 매일이 기사 속보로 금 최고가, 사상 최고가 이런 속보를 맞이했지만요. 최근 들어서는 이 내용들이 조금 조용해진 모습들 볼 수 있죠. 이렇게 좀 다시 상승하려면 오히려 미국발 긴장감이 높아져야 금이 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 간의 관계성 궁금하신 분들은 트럼프 이후의 이 흐름들 다시 한번 분석하시면서 비트코인과는 좀 엇갈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은 미중 간의 유해 이후에는 이 발톱을 좀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좀 조용했었는데 이걸 불을 재점화했던 소식이 있었죠. 이후에 50%의 관세를 내달 1일 정말 머지않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7월 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5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무려 이틀 만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소재의 골프장에서 뭐 백악관을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한테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을 7월 9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이유에 대한 50% 관세도 기습 경고였기 때문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충격이 정말 컸던 만큼 이거에 대한 회복세도 좀 차분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월 9 일까지 그 안에서 관세를 어떻게 협상 카드로 쓸지 좀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를 봤을 때 더더욱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초반에 관세 뭐 중국에 100%, 뭐 어디에 20 몇 퍼센트, 30% 이런 관세 얘기했을 때보다요. 시장에 대한 충격은 비교적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협상을 위한 카드일 뿐 정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게 조금 더 명시화가 된 것 같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EU에 50% 관세라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관세 협상을 할 때 어떤 카드를 내비칠지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이 관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지만 이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폭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 이후에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분석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EU 관세에 대한 소식도 있었지만요. 사실 트럼프가 이야기한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기업이지만요. 오히려 공세가 들어갔습니다. 애플이 해외에서 수출 이 만들어낸 애플 이 아이폰들은 미국에서 수입해서 좀 구매를 할 때 2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어마무시한 부과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한 80%가 넘는 정도로 애플 안에서 뭐 나사 하나, 버튼 하나까지 중국에서 다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인도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눈에는 이 자국 내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살짝 눈엣 가시였을까요? 미국에서 생산을 독려하면서 25%의 관세를 매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쿡 CEO에게도 인도로 가는 건 괜찮지만 관세가 아예 없이 미국에 팔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공장을 세우는 걸 독려하는 모습인데 사실상 전문가님들의 분석을 좀 살펴보자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서 만들었던 부품들이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요. 미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정말 빨라야 3 에서 5 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가져오게 된다면 이 아이폰의 가격이 3 배에서 5 배까지 또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인데 너무 큰 위험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있었지만요. 아마도 애플을 좀 주인공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장을 세워라." 이게 트럼프의 항상 하는 메시지인데 내 자국 내 기업에게도 공평하게 이런 조치들을 하니까 삼성과 같은 다른 기업들도 자국에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고 독려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콕 집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삼성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어디까지 눈치 보기를 해야 될지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관세에 대한 내용 때문에 뭐 인도와 중국 그런 부분에서 공장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서 3% 넘게 빠졌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플이 오히려 관세 부담을 좀 그냥 감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미국 내에서 이 애플과의 논쟁 어떻게 끝날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유예나 협상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지도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글로벌 증시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 동안 뭐 여러 가지 소식들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도 간밤에 이 토요일 시장,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시장에서 새벽 동안 어떻게 마감했나 살펴보면요. 사실 장중에는 애플이랑 비슷했습니다. 3% 정도 빠진 수치였는데 장 마감 때는 1.2%까지 좀 회복한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도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비쳤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에 나쁠 수가 없다라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납품이 많이 된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3%의 하락세를 좀 회복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수주 소식도 들려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용 저가 칩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 있어서 현재 엔비디아가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그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에 저가형 이 반도체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 소식 살짝 살펴보면요. 최근 수출이 제한이 됐었어요. AI 칩 H20 모델보다 더 낮은 가격의 AI 칩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이죠. 당장 다음 달부터 대량 생산을 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H20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한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제한되기 전에는 사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던 유일한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출 제한한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곤란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좀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칩을 좀 양산하는 게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에 대해서 살짝의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중국 저가형 칩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GDDR7 메모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엔비디아와 제휴를 맺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추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 코인 이야기부터 글로벌 증시까지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 주말을 끼고 오다 보니 코인 관련해서도 정말 소식이 많았고요. 또 글로벌 증시에서도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정말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시선들, 노하우들 항상 코인 랩소디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SDI가 최근 진행한 유상증자에서 청약률 101.96%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주주들이 배정 물량을 모두 소화한 가운데 초과 청약까지 몰리며 삼성 SDI에 대한 시장 신뢰와 기대감이 재확인됐습니다. 삼성 SDI는 23일 공시를 통해 이번 유상증자 청약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과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 총 1205만 주 이상이 청약, 배정 주식수 1182만 주를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사주 청약 물량은 235만 주, 기존 주주는 864만 주 이상을 청약했고 초과 청약은 106만 주를 넘었습니다. 실권주 및 단수주 4만 주가량은 오는 27일에서 28일 일반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신주는 6월 13일 상장됩니다. 발행가는 주당 14만원, 총 공모 규모는 약 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유상증자의 성공은 삼성전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임직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는 배정된 주식의 120%를 청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우리사주 사전 청약도 100%를 넘기며 조기 완판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청약 흥행을 두고 삼성 SDI의 미래성장 가능성과 저평가된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확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조달한 자금을 통해 미국 GM과의 합작 법인 투자,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구축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사업 전 영역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K배터리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HBM의 주류 제품이 현재의 5세대 HBM3E에서 6세대 HBM4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HBM 출하량이 300억 기가비트를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5세대 HBM3E보다 제조 공정이 더욱 복잡해진 6세대 HBM4가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2026년 하반기에는 HBM4가 3E를 제치고 사실상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 중인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율 개선과 생산 능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인 루비넷, AMD 역시 AI칩 MI400 시리즈에 HBM4 메모리를 탑재할 계획을 구체화하며 이들 핵심 AI, 그래픽칩 제조사의 움직임이 HBM4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HBM3E가 약 20%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을 기록했는데 HBM4는 제조 난도가 더 높아져 가격 프리미엄이 30%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첨단 공정과 고성능을 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프리미엄급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장 조사업체는 이번 HBM4 세대 전환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경쟁 구도까지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HBM4의 기술 우위와 함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며 글로벌 메모리 공급사들의 전략적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차세대 메모리 HBM4가 미래 AI 시대의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잇따른 기술 유출 사고로 보안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밝혀진 사례는 단순 유출을 넘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조직적 기술 탈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상하이 법인에서 근무하던 전직 직원 A씨는 중국 화웨이 계열사 이직을 대가로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 기술과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내 규정을 어기고 보안 자료를 무단 출력하고 회사 노트북으로 5,900장의 기술 문서를 촬영해 유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법인 보안 사각지대와 내부 인력 통제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SK하이닉스는 평소 철저한 보안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재원에 대한 관리 허점이 기술 유출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에도 HBM 설계 부문 핵심 인력이 퇴사 후 미국 마이크론에 이직하며 핵심 기술이 유출된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경쟁사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위반했습니다. 또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협력사 임원 C씨와 직원들은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등 핵심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K그룹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으로도 보안 이슈에 시달렸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보안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지만으로는 첨단 기술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계는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조직적인 해외 기술 탈취 시도에 맞서기 위해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글로벌 보안 인프라 강화와 내부 고발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2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스터빈 사업까지 성장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1일 오전 9시 47분 기준 전일 대비 3.23% 오른 38,400원에 거래되며 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원전 산업을 다시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원전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전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먹거리인 가스터빈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스터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6대 생산하던 가스터빈을 내년에는 8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민호 대신증권연구원은 미국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구매를 검토 중이며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인 소형 모듈 원전 부문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미국에서 한 건에서 두 건의 SMR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코 프로젝트형 주기기 공급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과 가스터빈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주가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산업과 가스터빈 시장에서 동시에 성장 기대감을 받으며 12년 만에 최고가 기록을 세우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반영한 세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보조금 축소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배터리 제조 보조금 핵심 조항이 유지되며 K배터리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22일 하원에서 통과된 1000페이지 분량의 감세 법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이번 법안은 기업 세액공제, 감세 조항은 물론 인플레이션 감춤법까지 대폭 손질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주목했던 조항은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일명 AMPC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의 조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2028년 폐지설은 국내 배터리 산업 전반에 경고등을 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하원 통과 법안에서는 보조금 종료 시점이 1년 앞당겨진 2031년 말로 조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액수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제3자 판매 방식의 보조금 지급도 2027년까지 유예 적용되며 당장의 지원은 유지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규제 강화 조항도 담고 있어 K배터리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른바 금지 외국단체와 지정 외국단체, 외국 영향단체라는 새로운 분류가 도입되며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사실상 차단됩니다. 지분 구조가 아닌 정부 지배 여부로 판단 기준을 바꾼 점도 특징입니다. 배당금, 로열티, 부품 조달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 중국과 연계되면 보조금 혜택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이는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사실상 가로막는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법안 내용은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상하원 법안이 조율된 이후 확정됩니다. K배터리가 한숨 돌렸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조 원) 규모의 K2 흑표전차 2차 수출 계약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초 4월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폴란드 측의 추가 조건 제시와 한국의 대선 정국이 맞물리며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K2 흑표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5월을 넘겨 상반기 내 체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무려 180대, 총 67억 달러, 약 9조 3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G와 함께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방식으로 수출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측은 기술 이전 범위 확대와 현지 생산 조건 강화 등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고 현대로템 경영진은 현재까지 2달 넘게 현지에서 협상 중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한국 국방부와 폴란드 정부, PGG의 3자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율이 더욱 복잡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 상황까지 고려되며 폴란드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약 체결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초기에는 폴란드형 K2 전차 K2PL의 물량을 줄이고 개필러 역할을 하는 K2GP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 폴란드는 입장을 바꿔 K2PL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현대로템도 기술 이전 범위를 넓히는 조건을 수용하며 계약 규모는 다시 67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부 장관의 계약 행사 참석을 희망했지만 일정이 늦어질 경우 자국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과 기본 방산협력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8월에는 1차로 180대의 K2 전차, 212문의 K9 자주포, 48대의 FA-50 경공격기 등 총 12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52문의 K9 자주포 납품을 시작으로 2차 계약이 진행 중이며 이번 K2 전차 수출이 성사되면 한국-폴란드 방산협력은 또 한 번의 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계약이 상반기를 넘겨 하반기에나 체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협상 상황과 정치적 변수에 따라 한국 방산 수출의 최대 기록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에 대한 고율 관세 경고를 넘어 삼성전자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 전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생산기지, 특히 아시아에 집중된 스마트폰 생산 체계를 정면으로 겨누며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이나 그 외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회사든 포함된다. 그렇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해당 수입 관세는 적절하게 시행될 것이며 6월 말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날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그가 팀 쿡 애플 CEO와 면담한 직후 나왔으며 면담에서 쿡 CEO가 인도의 새로운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언급한 데 대한 불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나는 인도로 가는 건 괜찮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중동 순방 기간에도 팀 쿡에게 인도에 공장을 짓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직접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한때 3.9%까지 하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특정 기업이 아닌 스마트폰 생산 자체를 문제 삼았으며 공정성을 강조하며 다른 기업에 대한 예외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스마트폰 모델을 베트남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는 별도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무역 전쟁 수준을 넘어 세계 제조업 공급망 전체에 파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갈등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식품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된 육가공 제품이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판매되며 또 하나의 K푸드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6일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대형 식료품점에서 자사의 B2B 전문 브랜드 크레익 육가공 제품 2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육가공 제품이 미군 기지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첫 사례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는 미국령으로 간주되며 그 안에 위치한 식료품점에 입점하기 위해선 미군 기준을 통과한 원육 사용과 인증 공장에서의 생산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1년 넘게 원육 확보부터 제품 개발, 시식 테스트, 진천 B2B 공장 실사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2월 미군 납신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역사적인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입점한 제품은 한식 스타일의 숙성 왕갈비 맛 구이, 그리고 서양식 스타일의 쏙 빠지는 바비큐 폭립 두 종류로 다양한 입맛을 겨냥했습니다. 제품 판매를 기념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시식과 론칭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입점을 시작으로 미군 기지 내 급식 경로까지 유통망을 확대하고 육가공 제품 라인업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는 크레이 브랜드를 넘어 한국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미 지난해 4월 국내 생산 식물성 만두를 주한미군 기지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비비고 떡볶이, 식물성 찐만두, 주먹밥, 볶음밥 등 제품군을 확장해 나왔습니다. 특히 2025년 2월에는 괌 미군 기지까지 진출했고 햇반과 컵반 등 주요 제품들을 수출하며 본격적인 미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근 1년간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만 약 10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잡채 왕교자와 치즈 떡볶이 등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푸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CJ제일제당의 사례는 식품 한류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